2008년 3분기에 리만 사태 딱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완전 급감했어요. 강남도 100건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 2% 내리면서 곧장 회복해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네. 2008년 위기하고 지금의 위기는 레벨이 달라요. 요즘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관심이 이제 많이 있으신 편인데 2023년 내년에 집값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이제 아마 계속될 거로 생각은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이제 아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 실물 쪽의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부동산 물건 또는 부동산 이런 건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재화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금융 시장 둘 간의 영향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공간 시장만.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투자처거든요. 투자처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에 들어간 에쿼티하고 매년 낼 수 있는 이자의 액수 같은 것들이 중요해서 제가 작년에 봤었던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그렇게 가정을 했죠. 왜냐하면은 작년 말에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꺾일 기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은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였습니다만은 그래도 7%대, 6%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정체로 간다는 거지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 초에 미국 기준 거의 0%였는데 지금 4%까지 올렸고 내년에 아마 5%까지 올린 다음에 멈출 거라고요. 그럼 연과 오는 완전히 큰 차이예요, 사실. 그럼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 과거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내년에 정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보통은 금리랑 큰 차이가 그렇게 있지 않다. 왜냐면 또 이제 저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 학회 가서 뭐 금리하고 부동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망신당해요. 진짜. 절대 이건 믿을 수 있지 마시고 단적인 예가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 맞았을 때 우리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네. 그죠? 네. 샥 딱 터진 다음에 강남 가격 30% 떨어졌어요. 전국의 가격들이 다 떨어졌는데 기준금리 2%로 인하하니까 곧장 회복했어요. 그건 금리 임팩트예요. 그 6개월 동안에. 따라서 금리가 영향을 안 준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이제 가파르게 하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수준까지 이게 떨어질까요? 이게 사실은 그 가격이 꺾인 거는 2021년 3, 4분기에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의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00세대든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25평이나 33평 동일 평형대의 가격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예. 대부분의 아파트가 11월, 11월에 고점 찍고 다 꺾여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하락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럼 내년에 얼만큼 꺾이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꺾였고 내 편차가 존재해요, 지금 단지별로. 작년 최고가 대비 올해 8월까지 3,000세대 이상 서울시 네. 33평형이 평균 20%가 꺾였어요. 그럼 여기서 또 40%가 더 꺾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5% 꺾이고 어떤 데는 30% 꺾인 데도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40% 꺾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격대가 어디까지 회귀하느냐에 사실은.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회귀하는 바는 서울의 경우요. 네. 평균적으로 2018년 4분기에도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저의 비유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0%대 기준금리를 맞은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게 2020년, 2021년이고 그때 나타난 형상은 뭐냐면 모든 자산 가치의 폭등이에요. 부동산, 코인, 주식 다 맞아요. 그때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완전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버블은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2019년 4분기가 맞는 거고 거기서 얼만큼 후행하느냐인데 1년 후행한 거예요. 물론 그게 2021년 4분기 때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4분기에서 1년 후행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후행한다는 거는 그럼 기준금리가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더 그 전으로 또 회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3.5%까지 올렸을 때가 2018년 4분기인데 한 4%까지 올린다고 하면 2018년 1분기, 2분기로 가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좀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얼마나 꺾이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또 기사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간 둔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이게 두 개를 나누셔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하고 우리랑 좀 나눠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원래는 물가 관리예요. 90년대부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약간 긍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1970년대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크게 와요. 74년에 한 10% 중반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13%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1978년 수준에 좀 내려가요. 한 7, 8%까지.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근데 1980년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20%를 뚫어요.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방심했다가 다시 가는 거. 따라서 이거 절대로 그냥 9% 갔던 게 17%니까 조금 있으면 기준금리 낮추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준 담당자여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끝나는 데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0.25라도 낮추는 순간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6%도 약간 안 되는데 우리가 미국식으로 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이 주택 비용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 보시라고요. 우리가 자기 생활 물가를 봤을 때 주택이 차지하는 비용이 과연 10%인가? 우리나라는 CPI에서 주택 차지하는 비용이 10%밖에 안 돼요.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본인들이 주택에서 임대를 한다고 치고 각종 생활비를 한다고 했을 때 주거 비용이 과연 10%밖에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도 10%, 30%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거기다 곱하기 1.2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절대 우리가 인플레이션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수점에서 꺾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관리 가야 돼요. 한은에서도 지금 이창용 총장님이 지금 계속 스탠스 잡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지금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쭉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 가장 타격받는 건 중산층하고 서민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 활성화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기준금리는 되게 힘들겠지만 높이 해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요, 지금. 예. 그럼 향후에도 조금 둔화가 된다 해도 거기에 혹해서 계획을 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정체로 쭉 가다가 낮출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부동산은.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쯤 이 금락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아파트에서 8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뭐 30%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억 6천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5억 6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개입이 없거나 정책이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이 나와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난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가 있어요. 하방 저지선이. 그게 6억이 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실은 소득이 같이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은 그만큼 못 미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승해요. 그러면은 자기 소득 대비 30%에서 40%는 주택에 써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서울의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 돼요. 이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4인 가구가 남편과 와이프 같이 일한다고 했을 때 1억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은 평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3천이나 4천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기지론이 이자가 뭐 3%가 될지 4%가 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주택을 살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 7억 선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평균 1억이라고 봤을 때 소득이. 그렇죠. 예.
그럼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진정이 되려면 기준금리뿐 그런 것도 좀 서서히 좀 멈춰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저다. 예. 수도권이랑 이런 광역시 거래량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뭐 사실 뭐 수도권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비수도권의 경우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미분양이 얼마큼 쌓이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도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 네, 물량 많죠. 예, 그러니까 과거 10년치 평균으로 1년에 13,000채씩 공급됐어요. 그게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3만 채씩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가 다 그래요. 올해 내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래량보다는 미분양이 얼마큼 쌓이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도권은 지금 제가 9월 거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 1000건이 안 돼요. 907건인가 그렇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몇 건 정도 일반적으로는 한 3, 4천 건 되죠. 서울이. 예. 그러니까 5분의 1을 된 거고 이게 약간 무서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2008년을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2008년 3분기에 리만 사태 딱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완전 급감했어요. 강남도 100건 정도, 그러니까 100건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 2% 내리면서 곧장 회복해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2008년 위기하고 지금의 위기는 레벨이 달라요.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만한 가격이 아니다. 그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어. 아니, 살만한 가격을 아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를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거래량이 이 정도로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라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의 수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2000만 명이 되면 와, 매수가 2배가 된 거죠. 수요가 2배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데 수요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득이에요. 제 소득이 1억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 돼가지고 100억 한다. 그때는 그냥 시그니를 잡아요. 근데 내가 1억 갖고 그걸 잡느냐 못 잡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보면은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근로소득이 그렇게 못 따라가요. 네. 그 말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요. 처음에 투자할 만한 에쿼티 자체가 작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자가 뭐 주담대 보시면 아시겠는데 2%대에서 3%대 잡은 분들 계세요. 지금 맥시멈 8% 나왔고 평균 6%예요. 과거보다 2배 더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금융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살 주택은 많아요. 지금 금마에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물건은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낮고 자기들이 봤을 땐 그 가격 너무 비싸고 미래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언젠가는 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네. 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뭐 신호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가느냐 조금이라도 그게 아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라는 것이 사실 매수를 뜻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것도 항상 월별로 보지 마시고 분기별 또는 최소 연도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월이 사실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네네. 쭉 가다가 2016년부터 폭등이 시작이 돼요. 2015년하고 16년에 연도별 거래량을 봤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한번 붙어가지고 폭발한 시점, 그 전 대비.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시그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매도 호가 데이터,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계속 마킹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가급적 본인이 사실은 주변에 1000세대 또는 3000세대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25평 또는 33평만 네. 보세요. 나머지는 보시지도 마시고 왜냐면 그게 제일 평형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상승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전 시기에 거래된 것보다 제가 높을 때 이것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높다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확인한다면 네이버에 나오는 그 매물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이버 호가 매도 호가 보시면은 거래된 가격보다 내가 매도 호가를 높이 나는데 하락기에는 그러니까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더 낮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같은 평형대의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보세요.
매도가의 최저가를 주 단위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마킹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대비 매도가가 최저가가 낮아요. 근데 네. 이게 나중에 붙다가 뚫는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때가 사인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매도가 데이터라는 거는 네이버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날아가요. 맞아요. 예. 네. 그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때 본인이 사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여야 돼요. 소형 단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형 단지는 작기 때문에 거래 케이스가 없어서 매도 케이스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을 잘못 읽어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엘리트 있잖아요. 잠실의 엘사 그 송파, 리첸시, 네. 예, 송파. 거기는 15,000세대고 거기서 33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매도가 최저가라는 거는 그게 서울 전체를 그 대변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